전세 계약 만기일 다가올 때 그 미묘한 긴장감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달력 보면서 집주인한테 언제 연락이 오려나? 아니면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되나? 혹시 보증금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대로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바로 이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전략집 같은 겁니다. 고척동의 한 공인중개사님이 정말 수많은 현장 경험을 녹여서 주신 정보인데요. 이게 그냥 법조항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 무기로 쓸 수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전세 계약 연장이라는 게 그냥 시간이 되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협상이자 전략 게임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오늘 자료를 보면 세입자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3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3장의 카드요? 네. 근데 이 카드를 언제 또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 아니 크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3장의 카드라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결국 이 3가지 방법이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각기 다른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떤 카드를 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필승 전략을 한번 짜보는 느낌으로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3장의 카드부터 한번 보죠. 자료에 나온 게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갱신, 합의갱신. 이름은 참 익숙한데 이걸 카드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첫 번째 카드, 계약갱신 청구권. 이건 어떤 능력을 가진 카드인가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공격권이자 방어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세입자한테 준 히든카드죠. 히든카드요? 네, 집주인 의사랑 상관없이 저 2년 더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통보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이 안 돼요, 나가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거절을 못한다니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이 카드를 쓰면 어떤 효과가 따라오죠? 보증금 인상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카드를 쓰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5% 상한선이 있군요. 네,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주변 전세 시세가 2년 동안 20%, 30% 올랐다 해도 5% 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장된 2년 동안 세입자는 언제든지 저 이사 갈게요 하고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가 있어요. 세입자한테 중도 해지권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임대료 인상도 맞고 중간에 나갈 자유까지 얻고. 근데 이렇게 좋은 카드에 혹시 제약 같은 건 없나요? 무슨 필살기처럼 한 번 쓰면 사라진다거나.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이 강력한 카드가 아쉽게도 한 번의 임대차 계약에서 평생 단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딱 한 번이요? 네, 한 번 사용하면 그걸로 그냥 소진돼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하는 카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카드로 넘어가 보죠. 묵시적 갱신. 이름에서부터 뭔가 조용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어떤 카드인가요? 이건 세입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한테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이전 계약이랑 완벽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와... 말 그대로 침묵이 계약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이세요? 보통은 뭔가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문자를 남겨야 마음이 편한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니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역설적인 부분이 세입자한테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전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게 핵심인데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단 1원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상이 아예 없군요. 네, 그리고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처럼 언제든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그대로 가져요. 반면에 집주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꼼짝없이 보장해줘야 하고요. 보증금도 안 오르고 나는 언제든 나갈 수 있다. 그럼 아까 그 평생 한 번 쓰는 히든카드,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이 카드의 가장 강력한 점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권리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내 손에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와, 그럼 이제 계산이 되네요.
최초 계약으로 2년 살고 운 좋게 집주인이랑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그럼 4년이죠. 그리고 4년차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히든카드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딱 써서 5%만 올려주고 2년에 더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이론상 총 6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네,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이런 시나리오를 잘 활용하시는 똑똑한 세입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어떻게든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기 2개월 전에 연락을 하겠죠. 그렇죠. 조건을 바꾸자고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카드, 합의갱신은 뭔가요? 이건 이름만 들어도 어떤 방식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네, 이건 우리가 예전부터 가장 흔하게 해왔던 방식입니다.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만나서 요즘 시세가 이러니 보증금을 이만큼 올립시다. 그럼 계약 기간은 이렇게 하죠. 하고 서로 조건을 협상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거죠. 아, 그냥 우리가 아는 재계약이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합의를 통해 갱신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5% 상한선 같은 법적 제한이 전혀 없어요. 시세가 30% 올랐으면 집주인이 30%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세입자가 거기에 동의하면 그게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시세대로 다 올려줘야 하고 중도 해지 같은 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합의해서 2년 계약을 새로 썼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양쪽에 생기거든요. 만약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려면 집주인의 동의는 구해야 하고요. 보통은 다음 세입자 구할 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죠. 아,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카드는 안 쓴 거니까 그 권리는 계속 남아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카드의 특징과 장단점이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막상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김 사장 나 우리 아들 들어와 살 거니까 만기 때 집 좀 비워줘 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이런 실제 상황에서는 방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바로 그게 실전이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건요.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커 카드 같은 겁니다. 조커 카드요? 네, 법적으로도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2022년에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판례요? 네,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는 그냥 말로만 나 들어가 살 거야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그 의사가 진짜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명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아들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쓸 거다 이러면 청첩장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하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 살던 가족이 귀국하는 비행기표라든지 지금 사는 집의 매매 계약서라든지 누가 봐도 정말 들어와 사려고 하는구나 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살 수도 있다 정도로는 이제 안 통한다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아하. 만약에 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실거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이사 비용 치르고 나갔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혹시나 해서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다른 세입자가 더 비싼 보증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이건 정말 배신감 들고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그럴 땐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명백히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인 거고요. 기존 세입자는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요? 네, 배상액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세 가지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갱신 거절 당할 당시 월세의 3개월분. 네. 둘째, 집주인이 새로 들인 세입자에게 받은 월세랑 내가 내던 월세 차액의 2년분. 셋째, 내가 이사하면서 실제로 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같은 실제 손해액. 이 셋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집주인이 내가 살 거요 해서 그냥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정말 꼭 한번 그 집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네? 이걸 확인해야 손해배상을 받든 뭘 하든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전 상황. 집주인이
요즘 옆 동네는 전세가 2억이나 올랐다더라. 우리는 그렇게는 못 받고 1억만 올려줘야겠다. 이렇게 5%를 훌쩍 넘는 금액을 요구할 때입니다. 당황해서 아이고 사장님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군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금액을 흥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합의갱신의 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5% 상한선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고 결국 시세에 맞춰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 카드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네.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사정님,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임대료는 법에 따라 5% 이내에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권리를 먼저 선언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법적 권리인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를 먼저 딱 못을 박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만약 제가 전세로 사는 중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실거주할 건이 나가달라고 하면 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언제 집이 팔렸느냐입니다.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했으면. 네, 이미 갱신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거든요. 하지만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그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와, 완전 타이밍 싸움이네요. 내가 갱신 요구를 먼저 했느냐 아니면 새 주인의 등기가 먼저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군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는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전문가님, 바로 확정일자에 대한 함정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리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보거든요. 따라서 절대로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뭔가 서류를 새로 만들고 주민센터 가서 도장까지 새로 받아두는 게 더 확실하고 안전한 거 아닌가요? 불안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불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그 순간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그 날짜로 새로 시작돼요. 즉 리셋됩니다. 순위가 리셋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보죠. 2년 전에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1순위 권리를 확보했어요. 네. 근데 제가 사는 동안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은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겠죠. 이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면서 제가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제 순위가 1순위에서 은행 다음인 3순위로 밀려나 버립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 순위가 은행보다 뒤로 간다고요? 단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2순위였던 은행이 먼저 돈을 다 받아가고요. 3순위로 밀려난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나의 1순위 권리를 그냥 내다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증액된 보증금이 있다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만 따로 확정일자를 받는 건 괜찮지만 전체 계약에 대해 새로 받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이런 위험성까지는 자세히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재계약하셨으면 확정일자 받으세요 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건 정말 세입자 스스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챙겨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랑 의사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죠. 문자 메시지나 카톡 대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해서 저장해 두시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이때도 그냥 연장할게요처럼 애매하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이 합의 갱신을 하자는 건지 청구권 사용인지 불분명해서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되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정확한 법적 용어를 써서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재계약의 기본 중에 기본이겠네요.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서 내가 사는 2년 동안 나도 모르게 새로운 대출, 즉 근저당에 설정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확인 안 하고 덜컥 계약을 연장했다가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의 3가지 카드와 각각의 사용법, 실전 상황별 대처 전략, 그리고 새 확정 일자를 절대 받지 말라는 그 충격적인 조언까지. 결국 핵심은 내가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집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상황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달력에 6개월 전, 2개월 전 이렇게 알람을 설정해두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우리 집주인 스타일이라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그땐 어떤 카드를 내야 할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적 권리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명확히 알고 근거를 들어 내 주장을 펼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2년을 더 얼굴 보고 살아야 할 집주인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원만하게 협상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찾으시겠습니까? 법적 권리를 문자 그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전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모두 다를 겁니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계신가요? 집주인한테 전화 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오늘 이 설명 정말 꼭 보셔야 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전세 재계약. 제가 오늘 그 핵심만 딱딱 찝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직접 들어가 살 거라서요. 집 좀 비워주세요. 라든지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보증금을 좀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연락 받으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죠. 하지만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은요, 세입자에게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크게 3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길이 뭔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3가지 선택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지켜줄 아주 강력한 법적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 묵시적 갱신, 그리고 합의갱신,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다 그게 그거 같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야 가장 유리할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세입자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거의 조커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이게 그냥 저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저 2년 더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당당하게 통보할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싫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법이 만들어준 아주 강력한 방패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일단 평생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2+2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고 법적으로 최대 5% 이내로 딱 묶인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입자는 살다가 마음이 바뀌면 3개월 전에만 얘기하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숫자 5%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면서 보증금을 막 몇 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해도 여러분이 저 계약갱신 요구권 쓸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인상률은 법적으로 최대 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무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침묵이 계약을 연장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름 그대로 침묵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별말 없고 세입자인 나도 가만히 있었다?
그럼 법이 두 사람 다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아주 편리하죠. 묵시적 갱신은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전세금을 단 1원도 올릴 수가 없어요. 이전 계약 조건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입자는 여전히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이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계약갱신 요구권, 카드를 쓰지 않고 아껴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한 비장의 카드를 고스란히 남겨두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확 들어오죠? 먼저 임대료 인상 한도를 보세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대 5%, 묵시적 갱신은 인상 자체가 안 되죠. 0%입니다. 그런데 합의갱신은 제한이 없어요.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권리도 합의갱신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죠.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갱신은 여러분의 소중한 2+의 권리를 쓰지 않고 아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를 보면서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지 따져보셔야 하는 겁니다. 재계약을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가장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계약서 새로 썼으니까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답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새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보증금을 보호받는 순위가 맨 뒤로 확 밀려나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 계약하고 재계약하는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순위는 그 은행보다 뒤가 되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집주인이 여러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죠. 네,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거절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나 살 거예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입증 책임이 집주인한테 있어요. 왜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이런 핑계로 여러분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싼 값에 세를 줬다? 그럼 여러분은 이사비, 중개수수료는 물론이고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리의 힘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집주인이 5%가 넘는 큰 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합의갱신이 돼버려요. 인상 한도도 없고 중간에 나가기도 어려워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상률은 5%로 딱 묶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원할 때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3단계 최종 행동 계획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계약서를 꺼내서 만료일을 확인하시고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달력에 크게 표시해두세요. 모든 의사표시는 반드시 이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의사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남는 방법,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재계약 도장을 찍기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떼서 그 사이에 내 보증금을 위협할 만한 새로운 대출이 생기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실 때도요. 그냥 저 계약 연장할게요 이렇게만 보내면 나중에 이게 무슨 갱신이냐 하고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딱 박아서 보내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면 끝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전세 재계약은 이제 더 이상 집주인의 통보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정확한 타이밍에 행동하고 그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기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단단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